안녕하세요. 생물 대방고시학원 생물 박노광입니다. 지금 2018년도 10월 27일 경기도 하반기 기출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평년도보다 조금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단원에서 많이 출제됐는지 또 빈도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경기도 기출문제 경력 경쟁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우리가 항상 나오듯이 1단원과 1단원, 2단원, 5단원의 출제 빈도가 가장 많아서 15%, 40%, 25% 합해서 80%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진화생물학에서 두 문제, 생물다양성에서 두 문제. 특이한 거는 생태학과 식물의 구조학 등 생태학은 어느 해에는 어느 지방에서는 3문제씩 출제됐던 것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고 나머지 1, 2, 5단원에서 80%, 나머지 두 개가 진화생물학, 생물다양성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됐죠. 그래서 항상 뭐 여기서 출제 안 된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어디서 출제가 안 된다 거기만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일단 골고루 공부는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면 다음 중에서 미세소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미세소관, 세포골격이죠. 세포골격에 대한 문제는 한 2013년까지 계속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가 한 4년 정도, 4, 5년 뜸 했다가 올해 나왔네요. 미세소관이 아닌 것 하면 아메바 위족운동, 이거는 무슨 섬유가 되는가? 이거는 미세섬유의 기능이죠. 미세소관의 기능이 아닌 것 1번이 돼야 되죠. 중심립은 미세소관, 정자의 편모운동, 미세소관은 주로 이동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중심립에서 나오는 방추사, 염색체 이동, 정자의 편모운동, 선모운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세소관의 기능이다. 그래서 답은 1번 돼야 되죠. 이건 뭐 난이도가 거의 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광인산화, 엽록체, 광인산화, 엽록체에서 광인산화, 미토콘드리아 기질수인산화, 산화적 인산화이다. 그래서 ATP 생성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생성하는 건 엽록체, 광인산화가 되죠. 그러니까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생성하는 것 미토콘드리아, 기질수준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엽록체 내막을 기준으로 수소이온이 이동된다. 엽록체 내막이 아니라 무슨 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해서 수소이온이 이동된다. 2번 돼야 되죠. 잘못된 것. 3번은 광인산화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전자가 P680에서 나온 전자가 최종 수용체는 NADP. 그래서 NADPH로 되는 거죠. 산화적 인산화는 이건 알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이다.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 수소이온 농도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엽록체는 틸라코이드 막.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비율과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돼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 항상 설명해 나가던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하는 광합성 반응에 대한 설명. 엽록소는 엽록체의 기질에 해당된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죠. 기질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가? 기질은 스트로마죠. 그래서 엽록소는 엽록체 글라나의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글라나의 틸라코이드 막. 명반에서 전자의 수용체는 NADH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명반에서 전자의 수용체는 NADH가 아니라 NADP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NADP가 전자를 받아서 NADPH로 돼야 되죠. 그래서 NAD는 호흡에서 전자를 방출하는 것이고 전자의 수용체는 NADP다라고 해야 되죠. 켈빈헤로의 최종 산물의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다. 여기서 우리가 켈빈헤로 RUBP가 6CO2 받아서 3PG로 됐다가 3PG가 13DPG 됐다가 12분자의 G3P로 되죠. 그럼 G3P 중에서 두 분자의 G3P는 포당 만들고 거당 인산 거쳐 포당되고 나머지 10분자의 G3P는 뭘로 되는가? 다시 RUBP로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켈빈 회로에서 가장 최종 산물은 뭐가 되는가? 포도당인데 실제로 켈빈 회로는 요게 켈빈 회로거든요. 그럼 켈빈 회로에서 최종 산물은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쭉 해서 켈빈 회로 들어와서 G3P가 최종 산물이 되죠. 이게 나중에 뭘로 되는가?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 있으면 포도당 찾고 포도당 없으면 G3P도 최종 산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켈빈 회로의 최종 산물은 그레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G3P다라고 얘기하죠. 둘 다 있으면 요거 찾아야 돼요. 왜냐면 켈빈 회로 요거 자체를 켈빈 회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로 푸는 캠벨 생명과학에 나와 있던 문제죠. G3P가 켈빈의 최종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죠. 4번에 보리, 대두, 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식물인가? C3 식물. C4 식물은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C4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 대두, 밀은 C3 식물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고 맞는 건 3번 돼야 되겠죠. 다음 4번은 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선 4번부터 들어갈게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창자세포, 모공세포.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항암제는 여러 군데의 세포를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는 부작용으로 다른 세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받는 사람 머리가 거의 빠지고 이런 것들이 모근세포에서도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악성종양은 다른 조직으로 전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합성종양, 조직으로 전이 될 수 있는 암세포는 전이가 된다. 맞죠? 빈 플라스틴, 빈 크리스틴 이런 것들은 방추사가 결합되는 것을 억제해서 항암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몇 번 돼야 되는가? 1번 돼야 되는데 요 육종 요 말은 이제 우리가 암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교과서에 우리 교재는 육종이라는 말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생명과학책에도 육종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육종은 상피조직의 겉부분 또는 안부분. 이 육종은 상피조직이 아니라 육종은 폐나 간장과 같은 내장기관이나 또는 피부 같은 데에 생기는 것은 육종이라고 하지 않죠. 근육이나 혈관, 림프관, 인대 이런 데 생기는 것이 바로 육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 또는 폐와 같은 장기나 뼈 또는 피부와 같은 곳에 생기는 것은 육종이라고 하지 않고 혈관, 림프관, 인대, 근육, 지방조직 이런 데 생기는 것을 육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피조직에 생기지 않는다. 상피조직에 생기는 것은 육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1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서 육종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맞는 말. 이것도 분명히 항암제의 치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육종은 폐나 간장 등의 장기 또는 뼈와 피부를 제외한 지방이나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육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5번은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뚜렷한 두 개체가 있다. 크기가 다른 완두와 작은 완두를 교배해서 큰 완두와 작은 완두를 교배해서 큰 완두와 크기가 작은 완두를 교배해서 생긴 F1을 자가교배했어요. 자가교배했을 때 F2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F2에서 암수 구분 없이 큰 완두와 작은 완두의 비율이 F2에서 큰 완두와 작은 완두의 비율이 1대1이다. 암수 구별을 없다 그랬으니까 성염색체는 아니고 상염색체가 되죠. 그런데 큰 완두와 작은 완두의 비율이 1대1이다. 그럼 큰 것과 작은 것의 비율이 1대1로 나왔다. 그러면 뭐하고 뭘 교배해야 되는가? 여기서 F1을 자가 교배했어요. 그러면 F1 세대가 F1을 자가 교배했는데 모두 TT이다. T 하면 모두 다 무슨 완두가 나오는가? 큰 완두. 큰 완두를 T, 큰 완두를 라지 T라고 하고 작은 완두를 스몰 T라고 했을 때 F1이 모두 TT이다 그러면 전부 다 큰 완두만 나오죠. 안 되죠. 그래서 F1 세대 스몰 T이다. 스몰 T 하면 전부 다 작은 완두만 나오죠. 근데 F2 세대가 모두 라지 T, 스몰 T다라고 하면 라지 T, 스몰 T 이걸 교배하면 큰 완두,
큰 완두, 작은 완두. 그럼 큰 것과 작은 완두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가? 3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 F1 세대는 모두 large t, small t, large t, small t 곱하기 small t다 그랬어요. 그러면 large t, small t, large t, small t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large t, small t, large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가 되죠. 그러면 큰 완두하고 작은 완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는가? 1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선 이 F1에서 생긴 F1을 교배해서 얻었을 때 큰 완두와 작은 완두가 1대 1이 된다. 그렇다면 large t, small t, large t, small t, small t 돼야 1대 1인데 여기서 문제가 약간 복원상의 오류가 났죠. 자가 교배가 아니라 F1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 말을 빼야 되겠죠. F1을 교배해서 F2를 얻었을 때 F2에서 암수의 구별 없이 이렇게 되면 F1을 이렇게 교배했다. 그래서 F1 세대는 자가 교배가 아니고 그냥 F1을 교배해서 F2를 얻었을 때라고 해야 되죠. 이건 이제 복원 중에 약간 오류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자가는 빼세요. F1을 교배해서 F2를 얻었을 때 자가 교배는 똑같은 걸 교배하는 게 자가 교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자가 교배란 말은 안 쓰죠. large t, small t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자가란 말을 빼고 F1을 교배해서 F2를 얻었을 때 large t, small t하고 small t다 몇 번 돼야 되는가? 4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들어가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전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럼 서로 다른 염색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전자라고 하지 않죠. 이건 무슨 유전자라고 하는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두 개의 유전자는 이거와 이거 두 개의 유전자죠. 서로 다른 유전자.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전자예요. 이거는 서로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죠. 이건 서로 두 개의 유전자니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전자가 불완전 우성으로 유전된다. 불완전 우성으로 유전된다면 B가 불완전 우성으로 유전된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르다는 소리죠. 또 뭐도 다른가?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이것도 서로 다른 유전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 이렇게 되면 불완전 우성이라면 얘랑 색깔 다 다른 거죠. 완전 우성이라면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완전 우성이라면 이게 큰 것이면 이것도 큰 것, 이건 작은 것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완전 우성. 근데 불완전 우성이면 불완전 우성이라면 이게 큰 거라면 이것도 뭐가 되는가? 이건 작은 거.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가? 중간 거.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완전 우성으로 유전된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체와 가장 무게가 적게 나가는 개체를 교배해서 F1을 자가 교배해서 F2를 얻었을 때 두 번째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다인자 유전으로 생각하면 되죠. 무게니까. 그럼 가장 무게가 적게 나가는 개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체, 두 개 유전자. 그렇다면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되는 거죠. 불완전 우성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체, 가장 무게가 적게 나가는 개체. 대문자에 있으면 가장 무거운 거, 가장 무거운 거, 요거는 가장 가벼운 거, 요거는 중간 무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가장 두 개 유전자니까 이것도 가장 무거운 거, 중간 거, 가장 가벼운 거. 왜 그런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거운 거, 중간 거, 가벼운 거.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유전자 가지고 따졌을 때 가장 무거운 건 어떤 것인가? 가장 무거운 거. 가장 가벼운 건 가장 가벼운 거. 이것을 교배해서 나가는 F1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F1은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교배해서 이제 자가교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자가교배했다. 그래서 F2를 얻었어요. 2를 얻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그러면 두 번째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이 말은 이렇게 되면 가장 무거운 거죠. 대문자 4개 있을 때. 그럼 대문자가 3개 있을 때 두 번째로.
대문자 2개 있는 경우, 대문자 1개 있는 경우.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거는 그 대문자 없는 경우. 그럼 이게 가장 무거운 거, 두 번째 무거운 거, 세 번째 무거운 거, 네 번째 무거운 거, 가장 가벼운 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가 4개, 3개, 2개, 1개, 0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표현형은 5종류가 되지만 여기서 두 번째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체, 그러면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개체,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되는가? F2는 여기서 4개 나오고, 여기서도 4개 나오니까 4, 4, 16, 16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요걸 골라야 되죠. 그럼 이거는 이것도 되고, 대문자 3개 있으면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전체 4개 중에서 대문자 3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얻어낼 수 있는 것, 조합 4개 중에서 C 3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얻어내는 것,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두 번째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전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대문자 4개 중에서 3개가 와야 되죠. 이렇게 3개 와도 되고 이렇게 3개 와도 되고, 그러면 4C 3이 되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16분의 3 팩토리얼 분의 4C 3이니까 4, 9, 3, 2가 되죠. 4, 3, 2. 그러면 16분의 하고 요거는 3, 2, 1이죠. 3 팩토리얼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16분의 얼마가 되는가? 4. 가 되죠. 그래서 16분의 4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면 몇 퍼센트가 되는가? 25%가 되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 해가면서 여기서 불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2개라 했으니까 이거 2개, 이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을 얘기한 것이니까 전체 4개에서 16개 중에서 4개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2번 돼야 되고, 7번은 난이도 하죠, 하. 다음 중에서 우성 유전병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암기, 우리 교재에 있죠? 우성 유전병 하면 어떤 게 우성 유전병인가? 이건 낭푸성 섬유증이나 테이삭스병, 리소좀의 효소 이상이 생긴 병이죠. 백색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성 유전. 뭐만 우성 유전인가? 헌팅턴, 무도병, 우성 유전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 중에서 RNA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단백질 합성할 때 아미노산을 운반한다.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RNA, tRNA. 일부 박테리아는 RNA를 유전체로 사용한다. RNA를 유전체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생물의 유전체는 DNA. RNA를 유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RNA 유전체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박테리아는 세균이니까 RNA 유전체로 사용한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2번.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데 쓴다.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 그러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 마이크로 RNA나 소형 핵 RNA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데 쓰인다. 또 일부 RNA 효소로 작용한다. 리보자임은 뭘로 작용할 수 있는가? 효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RNA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2번이 잘못됐죠. 그런데 이 실제로 나한테 메일로 온 수험생이 메일로 왔는데 요거 바로 앞에가, 나는 지금 이거 배열을 어떤 배열로 했는가 하면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이전에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조금 이따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가나다마바사 이런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요 안에 있다가 바로 이게 나와가지고 바이러스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바이러스로 보였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생각했다. 그래서 유유 이래가면서 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항상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어서 위에 있는 문제가 어렵다. 위에 있는 문제가 좀 거기서 약간 헷갈렸다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문제 정신을 가다듬어서 풀어야지, 위에서 바이러스에서 헷갈려가지고 이걸 바이러스로 막 봤다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는 DNA가 유전체가 되죠. DNA, RNA 모두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만 RNA, DNA 또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돼야 되고,
이게 먼저 나왔었대요. 이게 앞에. 그런데 우리는 요 순서로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순서대로 내가 배열해서 이렇게 배열이 됐는데, 그럼 바이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서 항생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항생제는 누구의 증식인가? 세균의 증식이죠. 항생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지,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라고 해야 되죠. 바이러스는 증식을 한다.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가 있으니까 증식할 수 있죠. 숙주 내에서 증식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여기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는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왜 그런가?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물질 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물질 대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생물로 보고, 생물로 보는 이유는 숙주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식하지만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용원성,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 남아서 잠복한다. 숙주 내에서 파괴하는 것, 세균을 파괴하는 건 용균성이고, 용원성은 프로파지를 만들어가면서 증식을 해가지고 잠복해 있다. 그래서 프로파지로 잠복되어 있다라고 하죠.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다. 홍역, 볼거리가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소인간 애구애유 그랬죠. 홍소인간 애구애유, 유행성 이하선염, 전부 다 DNA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진화해 왔으며,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한 방에 처치를 못하고 치료제가 없는 게 바로 바이러스는 스스로 진화해 왔고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번. 그래서 바이러스의 진화라는 건 분명히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번 맞고, 그다음에 프라이오는 뇌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아니고 단백질 입자이다라고 해야 되죠. 단백질 입자. 잘못 접혀진 단백질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나다마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나다마니까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에 전부 다 쭉쭉 찾아보면 우리 생물에서 쭉 우리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죠. 10번에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데 약간 헷갈렸었나 봐요. 다음 중에서 마이크로레이를 이용해서 세포가 특정 시기에 발현한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DNA를 합성하는가? 이것도 여기에 빠졌네요. cDNA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와 나에 필요한 효소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마이크로레이를 이용해서 특정 세포가 특정 시기에 발현한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cDNA를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DNA에서 mRNA에서 뭘 얻어야 되는가? cDNA를 얻어야 되죠. 그럼 mRNA에서 DNA 얻는 거예요. 그럼 DNA 만드니까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DNA 합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DNA 합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DNA 합성하는가? RNA에서 DNA 합성하죠. 그래서 RNA에서 DNA 합성하니까 RNA 의존성 DNA 합성 효소. 우리가 합성은 뭐라고 하는가? 중합. 그래서 RNA를 의존해서 DNA를 중합하는 효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cDNA 얻은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복제되는 RNA는 제거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RNA를 제거하고 난 후니까 cDNA에서 DNA 얻는 거죠. 그럼 cDNA에서 RNA 제거했으니까 cDNA에서 DNA 얻으니까 이것도 DNA 만드니까 DNA 만들기 때문에 나번도 무슨 요소가 되는가? DNA 중합효소가 돼야 돼요. 나번도 DNA 중합효소가 돼야 되는데 무슨 의존성이 돼야 되는가? RNA 제거했으니까 cDNA에서 DNA 만드는 거죠. 그럼 무슨 의존성이 되는가? DNA 의존성.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돼야 되는가? 1번. 그래서 RNA 의존성, DNA 중합효소. 이거 제거했기 때문에 DNA 의존성, DNA 중합효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레이에서 cD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cDNA에서 DNA 합성하는 과정이죠. cDNA를 합성했다가 DNA. 그러니까 이건 빼도 되겠네요. 그죠? cDNA를 만들었다가 DNA를 합성하는 효소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요 요소를 물어본 거니까 뭐 구태여 cDNA 안 해도 되고 DNA 합성하는 효소 이렇게 해서 특정 세포가 특정 시기에 발현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일단 RNA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DNA를 합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내야 되고 그다음에 DNA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형질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물체에서 특정 DNA를 잘라서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해서 사용해서 재조합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플라스미드에 특정 재조합시킬 때 DNA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역전살 요소를 이용해서 cDNA를 합성하는 사용하는 이유. 그러면 cDNA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했듯이 DNA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하고 난 후에 여기서 cDNA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미 RNA에서 mRNA를 만들어서 뭐가 끝났는가? 스플라이싱이 끝난 후에 cDNA죠. 그럼 스플라이싱이 끝났다 그러면 뭐가 제거된 거야? 인트론이 제거됐지. 우리 교재 595쪽 4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바이러스는 스플라이싱 기구가 없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 세균, 대장균은 스플라이싱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인트론을 제거한 후에 집어넣어야 된다. 인트론 제거하려면 mRNA로 만들어서 인트론 제거하고 cDNA를 얻어서 플라스미드에 재조합시킨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의 요점은 뭔가 그러면 인트론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클로닝하기에 유리하다. 누구는? cDNA.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대로 설명이 써 있는 문제가 되죠. 3번 돼야 되죠. 다음에 12번 다음 중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 이건 여러 번 누누이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 여기도 우리 665쪽에 바로 1번에 진화의 최소 단위 뭐라고 나오는가? 개체군이라고 나왔죠. 개체는 하나의 생물체죠. 그래서 개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할 때 토끼 그러면 개체라면 요 개체죠. 그럼 토끼 자체에서 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진화됐다고 하냐고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렇지만 전체 토끼가 어떤 변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했던 것.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산불, 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해나 남획 등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뭐 했었는가 그러면 바다가에서 물개를 사냥을 했는데 사냥꾼들이 물개를 사냥했는데 물개가 A, B, B 이런 물개가 있다. 그런데 A종, B종 이런 물개가 있는데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러 왔어요. 남획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총을 쏴서 사냥을 했는데 우연히 요 물개만 맞았어요. 이 물개만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A만 남고 B는 다 없어졌죠. 왜 B는 다 없어졌는가? 돌연변이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니죠. 또 자연 선택됐어요? 아니죠. 우연히 총에 맞은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 이걸 유전적 부동.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병목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 남획 등으로 개체의 크기가 감소한 결과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바꾸고 진화를 일으키는 것. 이건 바로 요 남획이란 말을 우리가 이런 말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산불에 의해서 우연히 이런 놈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목 효과, 유전적 부동의 병목 효과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14번 세포벽, 아메바 그러면 아메바는 세포벽이 없죠. 아메바는 원생동물, 세포벽이 없고 곰팡이의 세포벽은 키틴, 맞는 말이죠. 소나무 그러면 세포벽이 셀룰로즈가 소나무. 황색 포도균 이거는 세균이죠. 세균이니까 펩티도글리칸. 리근이 아니고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곰팡이 키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척삭, 극피, 연체, 환영, 절제와 차이점을 옳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는가? 내가 이 다양성 하면서 항상 그렸던 것. 그래서 해면, 자포, 편형, 선형, 윤형, 연체, 환형, 절지, 극피, 척삭. 그래서 요걸 척삭, 극피 동물, 연체, 환형, 절지 동물,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앞에는 무슨 동물인가? 선구동물. 뒤에는 무슨 동물인가? 후구동물. 선구동물이 중배업 만들 때 어떻게 중배업 만드는가? 선구동물이 중배업 만들 때는 원중배업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요게 중배업을 만들면서 채광을 형성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무슨 중배업 세포계라고 하는가? 원중배업 세포계라고 했고, 후구동물의 경우는 채광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면 이런 말에서 원장이, 요 입구는 원장이 좌우로 부풀면서 채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배업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후구동물. 그래서 무슨 계라고 했는가? 원장 채광계. 그래서 차이점은 중배업의 형성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채광의 형성 방법. 그래서 채광의 형성 방법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요 그림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쭉 지금까지 푸니까 별로 난이도가 그렇게 심한 난이도 아니고 우리 거의 배웠고 강조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에서 요 문제가 만약에 난이도라면 요 문제가 가장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렙틴에 관한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렙틴에 관한 것, 비만인사하면 렙틴의 분비가 억제된다. 그럼 렙틴의 분비가 억제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럼 1번, 2번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죠. 근데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106쪽, 168쪽 교재에 렙틴 하면 무슨 조직에서 분비되는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다. 확실하게 써 있잖아요. 그럼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렙틴에 대한 설명, 정신 바짝 차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위세미아의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다.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해야 되는가 그러면 수용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수용체. 예를 들어서 렙틴 수용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렙틴 수용체 만드는 유전자, 수용체 유전자 이상, 렙틴 수용체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렙틴 수용체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렙틴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서 비만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인 사람은 렙틴의 분비가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러면 렙틴 수용체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렙틴이 분비돼도 비만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렙틴이 분비됐을 때 비만이 된다. 서로 상반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수용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 4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쭉 봤을 때 항상 이 앞에 6종 같은 문제도 밑에 3개 다 맞았잖아요. 1번 6종만 좀 혼돈되는 말이 왔어도 밑에 2, 3, 4번이 확실히 와있죠. 이거는 분명히 이게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확실한 거 먼저 잡아놓으면 그 확실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좀 이건가 해도 확실한 게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다. 다음 그래프는 뉴런 자극을 일해줬을 때 막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항상 내가 얘기하던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항상 나트륨 이온은 어디가 많다라고 했는가? 항상 나트륨 이온은 어느 쪽이 많다? 바깥쪽, 세포 바깥쪽이 많고 칼륨 이온은 안쪽이 많다. 이거는 아주 거의 수업하면서 노래 부르듯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이 많고 안쪽은 칼륨 이온은 안쪽이 많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트륨 들어와야 되죠. 바깥쪽이 많으니까.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쪽이 많으니까 칼륨은 나가지. 그리고 펌프는 반대라고 했죠. 그것만 알면 이거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분극대, 재분극대, 탈분극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극이건 재분극이건 탈분이건 과분극이건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고 칼륨은 안쪽이 많다. 그러면 AB구간은 무슨 상태가 되는가? 분극 상태. 분극이건 탈분이건 재분이건 칼륨 농도의 농도는 나트륨보다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다. 그래서 세포 안쪽의 칼륨 농도는 나트륨 농도보다 칼륨이 농도가 높다. 바로 1번 답이 나왔죠. 그다음 BC구간은 무슨 상태가 되는가? 탈분극 상태죠. 탈분극. 그럼 BC 탈분극 상태 그러면 탈분극 때는 칼륨이 아니라 뭐가 유입돼야 되는가? 나트륨 유입.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것 탈분극. 그래서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 유입.
CD유관 하면 재분극이죠. 재분극은 무슨 통로가 열리는가?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유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유출된다 해야 되고, D유관 그건 과분극이죠. 과분극은 아직 칼륨 통로가 덜 닫혀 있는 거죠.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그래서 칼륨 통로는 덜 닫혀 있으니까 열려 있다 해야 되죠. 그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 맞는 거 1번 되죠. 그래서 항상 요 말만 외워두면 이런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1번 돼야 되고, 네, 근육 수축 시 근육 원섬유의 마디, 여러 그 수험생들한테 받았는데 근육 원섬유하고 분명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개정되기 전에 용어는 뭐라고 하는가? 근절. 그래서 근절하고 근육 원섬유 마디하고 같은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건 근절인데 분명히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나왔어요. 근데 근육 원섬유 마디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뭘 하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만 표시하면 금방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왕자 두 개 그리고 양쪽에 줄만 쭉 그어놓으면 여기서 명칭 어떻게 되는가 하면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죠. 그럼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복원시키면서 온 게 바로 그림 그려서 하니까 금방 찾아냈다고 메일로 왔어요. 그럼 근육 원섬유 마디 그러면 액틴과 마이오신 길이의 합이다. 액틴 길이와 마이오신 길이의 합은 액틴 길이, 마이오신 길이의 합 아니죠. 마이오신 길이하고 액틴 길이의 합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될 수가 없죠. A대와 I대를 합한 값이다라고 해서 A대가 여기가 A대죠. A대하고 I대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I대죠. I대. 그럼 A대와 I대 합한 값이다. I대의 반쪽이 요거잖아요. 그럼 요 반 어딨나? 여기 반쪽 있죠. 그래서 I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 그러니까 I대,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반쪽이죠? I대. 그러면 A대와 I대. 그런데 I대가 지금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으니까 I대의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쪽 어디 있는가? 여기 반쪽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합한 게 무슨 대가 되는가? I대. 그래서 A대와 I대를 합한 길이다. 2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Z선과 Z선 사이의 길이가 2배가 아니라 Z선과 Z선 사이의 길이 2다라고 해야 되죠. 1배 길이다. 또 마이오신의 길이는 무슨 대가 되는가? A대만 되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의 마디 길이를 옳게 설명한 것은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요 그림 내가 그리듯이 왕자 그리고 쭉쭉 꺼서 A대, H대, I대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죠. 호르몬의 분비생과 작용 이것도 거의 난이도 외우기만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글루카곤 이자섬에서 혈당량 증가, 인슐린 이자섬에서 혈당량 감소, 이자섬의 알파세포,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혈당량 감소, 칼시토신, 파라토르몬 칼슘을 빨아들이는 호르몬이다.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증가죠. 그럼 칼슘을 빨아들이는 호르몬이다. 혈액으로 칼슘을 빨아들인다. 그럼 칼시토닌은 반대니까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칼시토닌 혈액의 칼슘 농도 감소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발생해서 외배업 만드는 기관, 외중배업, 내배업 만드는 기관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죠. 표피 하면 표피, 감각, 신경, 외배업. 대뇌 하면 대뇌는 표피, 감각, 신경이잖아요. 대뇌라고 나오니까 갑자기 혼동된다고 또 그것도 메일도 왔는데 대뇌 하면 뇌니까 신경이에요. 신경이니까 외배업.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돼야 되죠. 대뇌는 외배업. 근육, 골격 하면 중배업. 근육, 골격, 중배업. 네, 근육, 중배업. 간은 소화하니까 내배업. 간은 내배업, 표피는 외배업. 그래서 같은 배업에서 형성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 외배업. 1번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경기 문제를 쭉 풀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쭉 푼 것 중에서 문제가 길었다고 그래요. 문제가 길었다고 하는데,
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약간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길더라도 그 요약만 해서 보면 돼요. 근데 보건 문제가 조금 평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보다 약간 쉬워요. 왜 그런가 그러면 복원된 거 문제 긴 걸 다 복원할 수 없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골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만 보니까 시험 볼 때보다 쉬운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거의 이 내용은 다 있는 건데 이 내용에서 살을 붙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수험생들이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만 잡으면 지금 보건 문제 풀듯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을 못 잡고 긴 문제에 당황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체감으로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많은 긴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핵심을 잡아서 문제를 풀도록 해나가면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